반갑습니다. 저는 허락해 주시면 마스크를 벗고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고 저는 백신 4번 맞았고요. 오미크론 1번 걸렸습니다. 그럼 전 충분히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이젠 우리가 사실 그렇게까지 걱정할 시점은 지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방역 당국은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신중하게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염병이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요. 바이러스를 어떻게든 해치워야 이 상황이 끝날 테니까 얼마 전까지 중국 정부가 했던 것처럼 계속 이제 바이러스를 박멸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저처럼 자연을 연구하는 진화생물학자의 눈에는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끝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공존이라는 표현을 2020년 초반부터 썼더니 저 댓글에 그냥 너부터 먼저 걸려서 죽어봐라 그런 댓글까지 다 붙더라고요. 제가 공존을 얘기했을 때 그냥 같이 살면서 들러붙어서 살면서 아프고 죽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인류 역사에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살아온 지가 한 25만 년 정도 되는데 어느 한순간도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 본 적 없거든요. 우리 주변엔 바이러스들이 늘 엄청나게 많아요. 서울대 생명과학부에서 바이러스를 연구하시는 교수님 강연을 언제 들어보니까 지구상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을까 그걸 누가 세본 분은 없겠지만 추정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를 다 포집해서 무게를 재보면 80억 우리 인류의 무게보다 무겁답니다. 그러니까 이 방 안에도 지금 바이러스가 그냥 안 보이세요? 지금 그냥 득시글거리는데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우리를 그렇게까지 괴롭히지 않는 것 뿐이죠. 근데 그게 우리가 그 긴 25만 년 동안 바이러스와의 밀당에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단 한 차례도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이긴다는 건 완벽하게 승리해 본 그런 경험은 없다는 겁니다. 한동안 지나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정도 적응해서 그런 대로 그냥 함께 있으되 큰 일이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의사 선생님들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자꾸 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방역은 하는데 이게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미 WHO의 공식 기록에 의하면 감염자 수는 지금 거의 7억 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사망자도 공식적으로 650만 명이 넘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우리인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중학교 생물학 시간에 배운 생물의 정의에 따르면 생물도 아닌 그야말로 유전자 쪼가리가 단백질로 이렇게 뒤덮여 있는 이따운 놈한테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당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정부에서 김부겸 총리와 함께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회원의 공동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좀 전에 제가 고백해드린 것처럼 글쎄요, 저는 감염내과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바이러스를 전공하는 생물학자도 아닌데 왜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런 중책을 맡겼을까? 제일 간단한 답은 가끔은 밖에서 너무 시끄럽게 구는 놈을 데려다 앉히는 게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시끄럽게 밖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얘기를 너무 제 칼럼에, 강연에 너무 해대니까 처음에는 참 미웠던 거, 저를 많이 미워했는데 시간이 한참 흐르고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애써도 뭐 지금도 우리가 이런 방역 수칙을 지키느라고 애쓰고 있는데 아마도 지난 거의 3년간 이 건물에 계신 분들 몇 분 계신데 다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큰 빌딩에 확진자가 단 한 분이 3분 다녀가셨는데, 예, 우리 그냥 여기 전부 소독했고요. 그리고 이 건물에 들어왔던 사람은 전부 검사 받아야 됐고, 뭐 하여간 우리 난리 법석을 쳤잖아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 바이러스가 사라지기는커녕, 네, 뭐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순간에 저놈이 뭘 아는 게 있나 보다. 그래서 그럼 네가 와서 한번 해봐라.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제 좀 살다 보니까 종종 정보위원회에 가끔 불려갑니다. 불려가면 또 자꾸 저한테 요즘 이상한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요. 우연장 동지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제가 김정은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어떻게 자꾸 위원회에 가면 자꾸 위원장으로 호선당해가지고 네, 이것도 위원장을 했는데 이 위원장은 제가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조금은 균형 잡힌, 이게 순전히 제 관점에서 하는 표현입니다. 조금은 균형 잡힌 관점이 필요한 것 같다. 말씀드린 대로 의사 선생님들의 관점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지난 거의 3년간 대한민국의 모든 의과대학의 감염내과 교수님들을 전부 만나보셨잖아요. 그분들이 총 출동하셨습니다. TV만 틀면 그냥 앉아 계셨잖아요. 그분들 덕택에 우리 굉장히 유식해졌고요. 아마 바이러스 학으로 올림피아드 열면 대한민국 1등 할 거예요. 우리 굉장히 많은 걸 배웠고 그분들 덕에 우리가 이만큼 안전하게 지냈습니다. 저 뭐 인정합니다. 다만 너무 일방적인 관점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면 이 상황이 결국은 방역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나마 저는 이 문제를 조금은 좀 공존과 다양성의 차원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전체를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드린다 그러면 우리는 전쟁을 여러 차례 겪어본 민족이잖아요. 포탄이 떨어지는 그 와중에도 우리는 천막 학교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를 보냈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간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좀 떠다닌다고 우리는 학교를 폐쇄했습니다. 과연 이게 100% 옳은 정책이었을까? 비교할 만한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학교를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잠시 멈춘 적은 있지만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그동안 우리가 겪어온 바이러스들은 대개 아이들을 공격하기 좋아했잖아요. 누구 집이나 아이가 유치원 갔다가 학교 갔다가 감기 걸려서 와가지고 온 집안이 다 콜록거리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는 이상하게 어른들이 당했잖아요. 아이들은 초반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이런 의학적 기록들이 몇 달간 쌓여 나가면서 북유럽의 나라들은 학교는 그냥 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의 배경에는 학교를 문을 닫아버리면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의 아이들도 학교를 못 가니까 그분들이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료 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약간 무지막지하게 한 거죠. 아이들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출동해라. 그래서 우리 의료진은 그냥 다
출동하고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지만 북유럽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학교를 거의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책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일방적인 관점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닐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들한테 아주 미움을 많이 샀습니다. 남들은 집콕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싸돌아다니나. 제가 2020년 한 해에만 강연을 100번 넘게 했습니다. 제 약간은 사명감이 생겨가지고요. 이건 알려야 되겠다. 생태학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진화생물학적으로 볼 때 이 일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드려야 이 상황이 너무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반가운 일이 벌어졌어요. 강연 시작하고 얼마 안 됐는데 어떤 분이 손을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교수님, 이 코로나도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반가웠습니다. 뭐 그런 걸 반가워나 하시겠지만 저도 제 생각에 한 좋기 15년 전부터 강연도 하고 글도 쓰고 책도 쓰고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열심히 알렸습니다. 제 심정은 오징어 게임 그 할아버지 심정인데 이러다 다 죽어 지금 하고 있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이러고 그냥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나. 그런데 이런 재앙이 딱 터지니까 첫 질문이 이것도 기후변화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제가 반갑죠. 근데 반가움은 잠시였고요. 그 질문이 강연 때마다 나오더라고요. 그 인문학자들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자연과학자들이 훨씬 단호할 거라고 착각을 하십니다. 자연과학자들은 정답을 알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가만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자연과학자들은 대체로 뜨뜻미지근합니다. 우유부단합니다. 왜? 과학의 본질이 언제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이론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게 과학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학자들은 확신에 찬 발언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늘 마음이 열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자칫하면 내일 당장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들을 잘 못하거든요. 기후변화냐고 계속 질문하시는데 제가 겨우 이러고 있더라고요. 기후변화도 여러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 저희가 충분한 증거가 이렇게 축적되지 않아서요. 이러고 답을 하니까 어떤 분은 표정이 그건 아닌가벼 하는 표정을 막 쓰시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기회를 내가 왜 이렇게 못 살리나.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사회과학에서 쓰는 방법인데요. 시나리오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벌어질 수 있다. 시나리오는 꼭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나리오는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시나리오는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음의 부담이 적어서 저도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열대생물학자입니다. 평생 열대 정글을 돌아다니는 사람인데요. 열대 정글에 가면 박쥐를 종종 만납니다. 왜냐하면 박쥐는 기본적으로 열대에 사는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1,500종 가까이 박쥐를 발견했는데 압도적으로 열대에 삽니다. 그런데 그 열대 박쥐들이 자꾸 온대지방으로 옮겨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이번에 코로나19도 그렇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계통 질병, 사르스, 메르스 전부 박쥐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게 다 밝혀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박쥐들이 자꾸 온대지방으로 온다 하는 거는 온대지방에 주로 모여 사는 우리 호모사피엔스와 물리적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6억 명 이상이 감염됐지만 단 한 케이스도 우리 중에 누군가가 박쥐로부터 직접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받은 걸로 밝혀진 케이스는 없습니다. 하지만 박쥐는 숲속에 있는 야생동물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겨주고 우리가 그 야생동물들을 괴롭히다가 묻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 지금 주고받으면서 아프고 죽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박쥐의 죄는 아니지만 박쥐가 우리 곁으로 점점 가까워온다라는 건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질 수 있다라는, 확률적으로 자주 벌어질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1년이 넘도록 떠들어댔는데요, 강연하면서.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도 그 1년 동안 해외에 못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떠든 건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요, 2021년 5월에 나온 저 논문이었는데요,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라는 저널이 있는데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이 중심이 돼서 한 연구였어요. 제가 읽으면서 야, 이놈들이 내 강의를 들었나? 그럴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뭘 했느냐 하면 지난 100년 동안 열대 박쥐의 분포 변화 데이터를 전부 분석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온대지방에 살아온 박쥐 생물 다양성 거점 지역이 몇 군데 생겼더라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도드라진 곳이 어디냐? 지금 저 지도를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여기 중국 남부 지역. 중국 남부 지역으로 지난 100년 동안 열대 박쥐 무려 40여 종이 이주해서 정착을 했더라는 겁니다. 몇 달 전에 저를 TV에서 보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그 유명한 윤우님을 만났습니다. 네, 유퀴즈에서 저를 나오라 그래서 나갔었는데 제가 좀 재밌게 한답시고 그냥 조금 야한 소리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방송을 보니까 전부 편집당했더라고요. 제작진은 저를 끝내 점잖은 대학 교수로 포장해 주기로 결정했나 봐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 유재석 씨, 조세호 씨, 나랑 저 열대 정글에 한번 갑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두 양반이 열대 정글 좋죠. 타잔도 만나나요? 뭐 조금 막 까불어요. 그래서 아이가 뭐 가가지고 열대 박쥐 손목 잡아 끌고 저 선별진료소 데려가자. 데려가서 면봉으로 콧구멍 좀 이렇게 막 후벼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다 편집당했어요. 하여간 그렇게 하면 거의 예외 없이 열대에 사는 박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2종류 아니면 3종류를 그냥 달고 산다. 이 논문에서는 평균 2.67을 계산해 냈더라고요. 그러면 2.67 곱하기 40 좀 넘는 숫자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이 훌쩍 넘는 거죠. 지난 100년 동안 중국 남부 지역으로 100종류가 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 100종류 넘는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어떤 한 놈이 이번에 우리를 제대로 괴롭혔다는 거죠. 교훈이 뭡니까? 기후변화가 멈추지 않는 한 열대 박쥐들은 끊임없이 온대로 옮겨올 거고 그들이 가져오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일은 확률적으로 앞으로 점점 자주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안타까운 결론입니다. 2021년 7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화상으로 국제회의를 한번 이렇게 주재하게 됐는데 그날 저녁에 마무리 발언을 제가 뭐라고 했는데 아마 그게 조금 흥미로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외 언론에 몇 군데 인용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몇몇 나라에서는 막 하루에도 몇백 명씩 이렇게 시체가 실려가고 막 이런 영상이 뜨고 이러던 시절인데 제가 그날 마무리 발언을 한답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절대로 우리를 멸종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생뚱맞은가 봐요. 이렇게 많이 죽고 있는데 저건 또 무슨 소린가.
네, 인류의 역사를 한번 되돌려 보세요. 전염병은 전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전염병은 절대로 우리 인류를 멸종시키지는 못합니다. 그 옛날 유럽의 흑사병, 페스트도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밖에 못 죽였습니다. 3분의 1밖에라는 건 좀 너무 험악하지만 나머지 3분의 2는 왜 못 죽였냐? 감염시키지 못해서 못 죽인 겁니다. 네, 뭐 저도 그저 위원장 일 하는 동안에 참 가끔 저 언론이 참 야속하더라고요. 각자 도생하라 그런다. 뭐 진짜 각자 도생하라 그랬다면 한때 인도 정부가 거의 그 수준으로 대국민 발표했잖아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한 것 같다. 국민 여러분 살아남으십시오. 거의 그런 수준이었어요. 만약에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해버렸다. 그래서 대한민국 5천만 중에 2천만 명이 죽었다. 끝나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정책으로 밀어붙일 이유가 없어요. 2천만 명 죽으면 저하고 여러분의 거리가 뚝 떨어져 가지고요. 제 몸에 있던 바이러스가 여러분 몸에 못 가요. 그래서 그냥 전염병 끝나요. 원래 전염병이라는 건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충분히 많이 죽고 나면 그냥 더 이상 감염되지 않아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코로나19의 배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후변화는 다르잖아요. 기후변화가 여러분을 감염시켜서 죽입니까? 아닙니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환경을 계속 악화시키다가 어느 순간 어느 수준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우리 중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냥 한꺼번에 우리는 몰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경우에 코로나19로 상당히 걱정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진짜 이제는 기후변화를 걱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뭐 학계를 대표할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뭐 그동안 참 많이 들으셨잖아요. 영어로 sustainability, 우리말로 지속 가능성. 한마디로 쉽게 표현해서 이거였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연으로부터 얻는 혜택을 우리 미래 세대, 우리 후손도 누릴 수 있어야 그게 공정한 게 아니겠느냐. 그러자면 우리는 더 이상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잘 보존해서 그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심지어는 뭐 환경은 미래 세대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했는데, 네, 제가 뭐 대표는 아니지만 그냥 질러대렵니다. 말짱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뭐 이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저 후손이, 저 고사리 같은 손이 내 아들이거나 내 손주면 우리 필사적으로 하겠죠. 나는 굶더라도, 나는 헐벗더라도 내 손주들은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뭐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겁니다. 그런데 이 후손이 100년 후에 올지 200년 후에 올지 나는 얼굴도 못 볼 놈인데 저놈을 위해서 지금 내 삶을 희생해라? 이거 해당초 될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동안 그냥 너무 순진하게 이걸 어떻게 잘 서로 논의하고 그러면 뭔가 되겠지. 참 저는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하면 참담하게 실패했다는 생각이 그냥 듭니다. 제가 요즘에 입에 달고 사는 표현이 있습니다. 재앙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이런 홍수 따위, 이런 천재지변은 선진국은 안 당하는 거잖아요. 이런 건 그냥 저 제3세계에서나 벌어지는 거지. 이런 게 왜 선진국에서 벌어져요? 근데 작년 여름에 유럽에, 서유럽에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뭐 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대홍수가 일어났죠. 아니 저것들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배수시설도 제대로 안 해놓고 사나 봐. 네덜란드가 배수시설이 안 돼 있으면 벌써 바다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도 배수시설로는 세계 최고일 텐데 그런 나라들이 왜 저렇게 당했을까요? 간단하잖아요.
배수 시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비가 쏟아진 거잖아요. 네, 우리 금년 여름에 우리 또 당했죠? 강남역 근처에 그 유명한 사진 다들 기억하시죠? 제네시스 위에 어떤 양반이 이렇게 앉아서 비 맞고 있는. 네, 강남역 부근은 왜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저 강남에 약간의 고바위가 있잖아요. 그 강남역이 약간 낮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 쏟아지는 비들이 다 강남역 쪽으로 졸졸졸졸 다 흘러서 모입니다. 그런데 강남역 그 밑에 있는 배수 시설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번번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우리 2020년 2년 전입니다. 재작년 54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역대 최장 장마를 겪었습니다. 재앙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저 먼 못 사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언제든 우리 곁에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재앙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이번 코로나19였잖아요. 그따위 전염병은 저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는 거고 선진국은 의료 원전화하고 뭐 이러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누가 제일 심하게 당했습니까? 누가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한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 남 걱정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재앙의 판도가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환경 문제 이러면 가장 중요한 두 문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감소, 이 두 개겠죠? 네, 저 시력이 좋으신 분은 네, 여기 제가 가운데 앉아 있는 게 보이실 텐데 기후변화 쪽은 IPCC라는 그 유명한 여러분이 뭐 많이 들으셨겠죠 언론에서 IPCC라는 국제기구가 담당하고 있고요. 생물다양성 쪽은 CBD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라고 부르는 UN 산하의 생물다양성 협약이 주로 주도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이 CBD의 의장으로 추대가 돼 갔고요. 한 2년 동안 저 기구를 한번 운영해 봤습니다. 어디서 큰 일이 터졌는데 안보리라고 기껏 열었는데 중국이 반대해서 의결을 못했다. 저쪽에서는 계속 사람 죽어나가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뭐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유엔 사무총장이 거기 시찰이나 한번 갔다 오고 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하긴 뭘 다 해. 일 다 깨진 다음에 뭐 어떻게 유엔은 저렇게 무능할까? 네, 제가 한번 해보니까 무능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 여기 이러고 앉아 있으면요. 보통 밑에 저 한 180개국 대표들이 모입니다. 다수결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180개국이 합의를 이루어야 돼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불가능하더군요. 몬트리올에 저 본부가 있는데 처음에 회의하러 딱 갔더니 그 멋있는 삼성 갤럭시 폴더블 폰이 아니고요. 옛날에 왜 우리가 쓰던 이렇게 계란형으로 그렇게 하던 전화 있죠. 그걸 저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 스마트폰이 있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의장님은 이걸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내가 왜 갖고 있냐? 이건 갖고 계십시오. 그 저녁 먹으러 나가 있는데 이게 2분 간격으로 울리더라고요. 브링에서 열어보니까 영어 문장이 하나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양반이 앤드류라고 영국 양반인데 저 부사무총장이에요. 저랑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의장 프레지던트가 그거를 승인해야 된대요. 뭘 승인하냐? 이 문장을 이대로 올려도 되는지를 승인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걸 내가 왜 하냐? 나는 영어 배워서 하는 놈이고 넌 영국 놈이니까 네가 해라. 그랬더니 그거는 나는 책임이 없는 거다. 그거를 프레지던트가 하는 거다. 나 참 별일이 다 있네. 그래서 읽어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덮었어요. 2분 후에 또 띠링 올려요. 같은 문장인데 왜 또 주나? 보니까 조금 고쳤어요. 뭐 괜찮네요. 또 했어요. 띠링 또 와요. 또 고쳤어. 아니 왜 이래요? 알고 보니까
자, 이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은 뭐 그럴 일 절대로 없으리라고 제가 확신하지만 어느 날 너무너무 심심해서 미치겠다. 시간이 너무 안 간다. 그러면 제가 권하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나오는 담화문, 발표문 이런 걸 영어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가 아니문이다. 예, 그 다음날 회의록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나이지리아 대표가 찾아와가지고 아니 어제 우리가 결의한 게 이게 아니지 않냐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글쎄요, 한번 잘 읽어보시죠. 뭐 그게 꼭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밤새도록 이 문장을 뒤틀어 놓고 뭐 이래가지고요. 이건 진짜 글도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걸 해가지고요. 아주 완전 누더기 문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는 체질적으로 안 맞더라고요. 저는 간결한 문장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2년 제가 폭군짓을 참 많이 했는데 뭐 결정되는 것도 없지. 뭐 어떤 땐 들어보니까 지금 의제랑 상관도 없는 걸 콩고 대표가 5분이나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랑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의제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랬더니 마이크에다 대고 실제로 상관없다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앤드류한테 또 물어봤더니 어쩔 수 없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본국에서 국민 세금으로 다 온 거래요. 그래서 뭔가 발표를 하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상관없는 얘기라도 한대요. 네, 그런 거 이제 내가 의장인 한 못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악착같이 들었어요. 듣다가 무슨 상관이 있냐. 답을 잘 못하면 끊어버리고 다른 나라 시키고 뭐 원성이 자자했는데 그 덕에 일찍 끝냈거든요. 별명이 붙었어요. 미스터 얼리라고. 은근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절더러 사무총장 출마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한마디로 잘랐어요. 미쳤냐? 그리고 잘랐어요. 지금 IPCC의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분이십니다. 만약 제가 수락했으면 어쩌면 지금 양대 기구의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IPCC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이회성 박사님인데요. 정치하시던 이회창 씨의 동생이신데 저는 이회성 박사님을 마음속 깊이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못 해본 걸 해내셨어요. 자, 기후변화 쪽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이번 세기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의 상승을 2도 미만으로 어떻게든 붙들어 매자. 이게 지상 명령이었잖아요. 합의도 제대로 못 보고 파리 협약에서 겨우 합의를 봤는데 트럼프 같은 양반은 탈퇴를 해버리고 뭐 이게 일구진안설입니다. 그러니 그 스웨덴의 소녀 툰베리 같은 소녀는 막 포효를 하고 내 인생을 책임져라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2도가 오르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생물학자들은 정말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예측의 폭이 너무 넓어서 뭐 예측답지도 않긴 합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만약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가 올라버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생물 다양성의 거의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게 저희들의 우려거든요. 생물학자들은 쓸데없는 투표들을 잘해요. 답도 모르면서 답을 볼 때까지 살 것도 아니면서 하여간 투표도 잘하는데 생물 다양성의 절반이 사라졌을 때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을 거냐 뭐 이런 거 투표하는데 뭐 저를 포함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생물학자들이 불가능하다에 투표했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걱정이 많은 거죠. 2018년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회의가 열렸는데요. 저도 그때 참석했는데 그때 제 기억에 한 160, 거의 170개국이 모였었는데 유해성 총장님이 그 모든 대표들을 전부 설득해서 저걸 1.5도로 낮추는 데 성공하신 겁니다. 제 그 기준으로는요. 이건 미친 리더십입니다. 저는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해성 박사님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네, 거기에 Scientist Working Group, 과학자 그룹에서
그렇다면 1.5도가 올라가는 시점이 언제일 거냐? 그걸 계산해 봤어요. 2030년에서 2052년 언제쯤이 될 것 같다. 이미 1.2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0.3도 더 오르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리더십은 발휘하시고, 총장님 왜 그러셨어요? 작년 여름에 IPCC 6차 보고서를 발표하셨잖아요. 거기서 저 시기가 10년 앞당겨진다. 딱 여기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이 시기가 2030년이었다면 10년이 앞당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2020년 재작년입니다. 네, 다시 정리해 볼까요? 먼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선진국에서도 이미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200년 후에 벌어지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재작년부터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결론이 뭡니까?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가공할 기후변화의 이 엄청난 재앙이 당장 내일 우리를 뒤덮어버려도 아무도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이미 놓인 것 같다라는 걱정입니다.